이승만 학당 제10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강좌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3주 동안 강의를 쉬다가 지난주부터는 이 유튜브로 강의를 속강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서 교실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오늘은 제8강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용삼 선생께서 45년 8월 15일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국 문제를 미소 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좌우 합작 노선에 기초해서 신탁 통치 노선을 펼치다가 결국 그것이 좌절을 하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는 그 전후사정까지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이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에 걸쳐서 주민의 자유의사를 묻는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우고 남북한에 주둔한 외교권은 철수한다 하는 이러한 한국 결의가 47년 12월 달에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48년 1월 달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을 해서 민족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와 순차로 인터뷰를 갖는 동시에 북한으로 38도선 이북으로 입경을 시도합니다만은 좌절이 되었죠.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내부에서도 이것은 유엔이 우리에게 위임한 결의사항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남북한에 걸쳐서 총선거를 실시하라 했는데 남북한의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9개국 상황안에서도 의견이 서로 갈라지고 철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가져도 그들의 의견은 또 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태는 한치도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불안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필사적으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과 교섭을 벌여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교섭을 벌이고 있었고 이승만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손세일 선생이 그의 책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성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고문을 받은 그 후유증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흥분을 할 때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그가 평생 추구해온 자유와 정의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마지막 관문에 있어서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을까를 두고 심한 흥분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의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은 서울대학교 북가대학의 최정구 명예교수가 쓴 건데요. 이승만과 메논과 모윤숙. 이 메논이라는 사람은 인도인으로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승만이 이 메논 위원장을 설득해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어떠한 교섭을 벌였는가. 그리고 그 막후 교섭에 있어서 모윤숙이라는 그 여류 시인입니다만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을 아주 흥미롭게 잘 쓰고 있는 책이니까 한 번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메논 위원장은 여러 회원국에 그리고 여러 국가 지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48년 2월 달에 열린 유엔 소총회에 출석을 해서 매우 신중하게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는 식의 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문이 이 책에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요. 당시에 한국의 내부 상황이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잘 서술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논 위원장의 연설 가운데 이승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승만은 그의 연령, 학식, 사회적 매력, 신비한 지도력, 미국의 윌슨 대통령과의 교분, 그리고 조선 해방의 대의를 위한 그의 불굴의 일평생, 인도 민족에 있어서 네루와 같은 지도자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정치 세력이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승만이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여론의 한 중요한 분야를 대표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남한은 한 5개, 6개 정도의 정치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지 않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여론을 주도하는 이가 이승만인데 그의 일평생을 두고 볼 때 그는 내가 속한 인도에 있어서 건국의 아버지 네루와 같은 지도자로 평가해서 손색이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객관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됩니다. 당시 우리 남한의 38도선 이남의 한국인들에게 이승만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 1946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승만의 1차 남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차 남순이라 한 것은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949년에 다시 남쪽 지방을 순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염두에 두고 1차 남순이라 했습니다. 1944년 4월 16일에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보고 이승만은 남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4월 16일 날 천안으로, 4월 18일 날 대전으로, 22일 날 김천으로, 그 다음에 대구와 경주와 부산을 거쳐서 부산에 도달하는 것이 29일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3만 군중, 4만 군중, 10만 군중, 5만 군중, 부산에서는 20만 군중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운집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마산으로 갔다가 진주를 갔다가 순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4만, 3만, 3만의 군중들이 역전이나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이승만을 환영을 했고, 순천에서는 배를 타고 벌교, 보성, 장흥, 영암, 영산포를 거쳐서 5월 8일 날 목포에 도달합니다. 목포에 도달했을 때 환영군중에 3만 군중, 5월 9일 날 광주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5만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급하게 돌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좌절되는 걸 보고 6월 3일 날 다시 정읍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유명한 정읍 발언이 있죠.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 성과 없이 휴회를 한 다음 다시 열릴 기미도 없고 북한에서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이라도 임시위원회나 단독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6월 4일은 전주, 6월 5일은 이리 역 앞에 7만 군중이 모였고 군산에는 20만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충청도 공주로 갔다가 청주, 진천, 장호원을 거쳐서 다시 6월 10일 날 서울로 돌아오는데요. 신문에 보도된 환영군중 수만 이렇게 합해보면 110만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통과한 지역에 연변가도에서 그를 환영한 인파까지 치면은 근 200만 이상이 넘지 않을까. 당시 남한 인구가 한 2,200만 정도였고 가구수로 따지면 한 400만 호 정도 되는데 그 400만 호에 각 호주가 400만 명이라 치면은 근 절반 가까이가 이승만을 보기 위해서 또는 환영하기 위해서 또는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외에 이승만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까운 이 개성에 한 간 적이 있는데 개성에 간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도중 거리에 3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동행한 미군정의 하지 사령관의 정치고문 랭던 저 사람들이 주변에 물었습니다.
저만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다른 정치인은 누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랭던을 수행한 한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자기에 대한 대중의 이와 같은 인기를 확인한 위에서 미 군정과 강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 군정도 쉽사리 이승만을 제거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도에 있어서 네루와 같은 존재다 하는 메논 위원장의 평가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후에 미 군정이 1946년 7월 달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가 흔히 잘못 우리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46년 7월 달에 어느 체제를 선호하는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다음에 어느 것을 지지하는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체제를 선호하는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14%에 불과한 사람이 자본주의를 선호한다 했고 71%가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선호한 사람은 7%밖에 되지 않고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8%가 되었습니다. 흔히 이 설문을 두고 당시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이렇게 오늘날에 잘 알려진 의미의 사회주의를 선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19세기 후 말이 되어서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의 존 바르트 사람이 이 카피탈리스무스라는 말을 고안해서 그 책을 썼는데요. 소수의 자본가들이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대중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나쁜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사회라는 말 자체가 그 내부의 공평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이건 안 된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놓고 보면은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고 사회주의는 좋은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 질문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실상 같은 것인데요. 모든 혁명가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시 정확한 어떤 여론조사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밑을 보면은, 나중에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확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신은 어느 쪽인가? 라는데, 우익, 좌익, 중립에서 우익이 30%, 2525명, 좌익이 1374명, 16%, 중립이 54%입니다. 54%의 사람들은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여사의 말로는 중도입니다만, 그래, 당신은 중도란 말은 없고, 사람들은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를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46%의 사람이 좌우를 선택했는데, 우익이 좌익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치 조직을 지지하는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지자가 민주의원입니다. 24%. 그 다음에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가 14%. 이 민주의원은 반타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 김규식 등 민족의 지도자들이 총결집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 만든 조직이 미 군정의 자문국으로 포섭이 된 것이 바로 민주의원인데요. 이 두 개가 우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의원과 경쟁해서 좌익이 총결집한 것이 소위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입니다. 이게 17%고, 그 다음에는 북한에서 성립한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지지하는 것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족통일총본부는 이승만의 정업 발언을 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게 10%의 지지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33%고요. 따라서 이 파란 글씨가 된 것이 우익입니다. 다 합하면은 48%고 빨간 글씨는 다 합해서 19%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은 약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의 사람들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그러한 능력이 없는 가운데 나머지 3분의 2나 절반의 사람들은 대체로 2대 1의 비율로 우익과 좌익, 요사이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유민주 노선과 그다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와 같은 당시 남한 주민들, 38도선 이남의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이야말로 1910년부터 1948년 사이에 생성된 새로운 변화와 기운이다. 상당히 진보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고, 바로 그 사이에 식민지적 근대화라고 할 만한 비록 일제의 억압과 차별 하에서나마 한국인 스스로가 근대화해온 역사적 성과가 이와 같은 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고 농촌 사회로 들어가면은 상황은 또 달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이 두 차례 있었는데,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기타, 여기는 김일성도 있고 합니다만, 역시 이승만이 29%, 김구가 11%, 김규식 씨가 10%, 여운형 10%, 박헌영 1%. 근데 여기서도 이승만과 김구가 우익을 대표한다면 한 40%, 그 다음에는 여운형과 박헌영이 좌파를 대표한다면 한 11%, 이러한 판세는 앞서와 일관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 객관적인 위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승만 학당에서 그 이념과 업적을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바로 그분, 이승만, 그분이 대한민국 탄생의 주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 오리무중을 걷는 그와 같은 시절에 대중의 자기로 향한 인기, 성망을 발판으로 해서 점령군인 미국군과 강하게 맞서면서까지 점령군의 좌우합작 노선, 신탁통치 노선에 저항을 하고 결국 그것을 좌절시키면서 대한민국을 탄생해낸 그 이승만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두 종의 민주주의 어느 것이냐? 1947년 5월 달에 2년 만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다. 소련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있고 미국에서 실행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냐? 미소공동위원회가 민주적 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민주주의 중에 어느 것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정체를 혼잡해서 정부를 세우면은 장차 정부의 분열과 국내 혼란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기까지 미소공의 협의에 참가하기를 보류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승만은 그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승만과 정치적으로 연합 세력이라 할 한민당도 이승만의 강국한 건주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미소공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당시 유진호라든가 손진태라든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 지식인들도 미소공의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남북 간의 협상을 주장을 했죠. 거기에 비한다면 이승만은 그건 될 일이 아니다. 그 6개월 뒤에 1947년 11월 달에 이승만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지금 마침 코로나19로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고 있어서 적절한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몸에 반쪽의 병이 들었으면은 우선 할 일은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병든 반쪽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노력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승만의 당시 그와 같은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합의를 당시에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몇몇 기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연방제를 통해서 통일되는 한국의 이념적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후세에게 맡겨둡시다. 우리의 후세들이 현명하게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미 1947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은 불가하다. 서로 다른 성격의 정치체제를 섞어 놓으면 대혼란과 분열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좌우 합작의 길을 걷던 제3의 국가들이 이후에 다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적인 파도에 휩쓸리게 된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인도의 네루와 같은 지도자의 길을 앞서서 장차 민족의 갈 길을 광명하게 비춘 하나의 그러한 선각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50총선거가 실시되고 한 그 자세한 과정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남한에서나마 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해서 자유의사에 기초한 보통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는 주민의 자유의사가 훌륭하게 표현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요. 100명은 장차 북한에서 내려올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석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2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주도에서 공산 세력의 무장 저항 반란이 발생을 해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선거는 1년 뒤에나 가까스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198명의 의원들이 그해 5월 31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일반 민중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 유명한 재헌국회가 열리는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가장 연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장 연로한 사람으로서 임시의장이 되어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개원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드립시다 하면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께 기도를 부탁한 사실은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후 이승만은 이 국회를 열게 된 저간의 역사, 지난 30-40년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가 볼 때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은 그 역사의 출발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 때 의해서 13도 국민대회가 열렸고 그 13도 국민대회가 임시정부를 건설했다. 그래서 독립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당시 세계 대세로 인해서 실패했다. 좌절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해내외 동포들이 혈전거투를 벌린 결과 국회를 지금 개원하게 되었으니 이 국회는 1919년에 13도 국민대회의 개성이요. 그리고 이 국회가 앞으로 조직하게 될 정부는 임시정부를 개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 국회는 유엔이 한국 결의에서 이야기한 전민족을 대표한 국회가 될 것이요. 장차 수립될 이 미국 정부는 유엔이 그 성립을 결의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될 것이다. 저는 이 건국의 대강, 건국의 역사를 이와 같이 정의한 건국 대통령의 그 역사관을 우리 한국에는 지금까지 잊어왔거나 왜곡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이 한국 역사학에 있어서 큰 혼란이
발생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48년 7월 17일의 일입니다. 이 화면은 헌법 원문 자료인데요. 이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확립합니다. 일체의 신분에 기초한 차별은 철폐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한국적 시민혁명이다. Korean Civil Revolu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탄생,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적 시민혁명의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날 한국의 정부는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Korean Civil Revolution이 1948년 8월 15일 성립했으니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탄생이다. 각급 학교의 역사 교과서나 사회과 교과서는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단순히 분단을 초래한 반쪽의 불구의 기득권 세력의 종속적 어떤 그 사단법인으로서 하나의 정부를 칭하는 조직이 성립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취지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역사를 그렇게 표방해서는 그 나라 장래가 저는 밝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형태는 새롭게 규정된 탄생하는 이 나라 정부의 형태는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1950년대에 정치적 대혼란이 발생합니다만은 부통령제 매우 기형적인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미국에서밖에 시행하고 있지 않는 기형적인 부통령제가 도입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의위에서 정치 기능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이 초창기의 정부 조직은 나라 만들기에 장기적 플랜이 결여된 가운데 건국의 주체 세력의 약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황급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1948년 2월까지만 해도 선거를 실시할지 말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황급하게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가 실시된 지 2달 만에 헌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잘 단합된 그리고 장기적 플랜과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확고한 정치 세력이 다시 말해서 건국 주체 세력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가운데 응급하게 여러 나라의 헌법을 이리저리 인용을 해서 섞어서 만든 그러한 그 헌법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후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 출발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국 헌법의 경제 질서가 지금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상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성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과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이념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개인, 자유, 재산권, 이와 같은 어떤 그 서구에서 발언한, 서구에서 성립시킨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를 이룬 이와 같은 가치, 이념, 철학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선,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역사가 일천한 그와 같은 개념들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우리의 그와 같은 그 주체적인 조건 위에서 여러 가지로 그 여러 나라의 헌법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해석하기 난해한 여러 가지 구절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장된다 해놓고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법실정주의적 어떤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재산권이죠. 이게 서구에서 발생한 어떤 자연법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재산권의 내용이라면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법실정주의입니다. 기능주의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상이한 철학이 헌법상의 한 구절 내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헌법 자체는 독일에서도 수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절은 지금도 우리 제9차 개정 현행 헌법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도 재산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공공복리라는 것은 정의학에 따라서 매우 신축적으로 고무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 목적으로 삼는다.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경제상의 자유를 보호한다, 인정한다 하면서도 그러나 경제 질서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매우 해석하기에 애매한 이와 같은 자유와 재산권의 이중 구조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주요 자원과 산업과 무역과 기업의 국유 내지 공영의 원칙을 표방했습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기타 공공성을 지닌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형기업을 국유 내지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관리 통제할 수 있다. 자유기업주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업의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사기업의 근로자는 기업의 이익의 분배에 골고루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헌법이 이렇게 규정되지만 관계법이 제정되지도 못한 하나의 공문으로 거치고 말았습니다만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의 경제정의의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강하게 그 이념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당시 그 이청천이라는 광복군 사령관 출신은 민족사회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자유를 위하여, 평등을 위하여 잘 살고 고르게 살자는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민족사회주의다 하는 이것이 당시 많은 한국의 지성인들의 정치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배적인 생각인데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회 헌법제정위원회가 일하는 헌법을 만들 때 이승만 박사는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일단 만들어진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일일이 다 간섭하고 개입하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당시까지만 해도 헌법이란 것은 일단 만들어서 나라를 발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두고두고 고쳐나가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헌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사회주의 경제체제는 1950년대에 들으면은 제2차 헌법 개정 때 상당한 수정을 보게 되고 그리고 5.16 혁명 이후에 또 제5차 헌법 개정에서 다시 한번 큰 수정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후 6차에서 9차에 걸치는 헌법 개정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더 보강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날 한국의 경제 체제는 헌법 그 자체를 두고 말하자면은 지극히 그 성격이 복잡한 혼합적인 어떤 그러한 경제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이 재헌헌법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자유와 개인과 시장과 사건 등등의 그 개념에 여전히 아직도 그 이해가 불충분한 가운데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 유교 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유교 도덕 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조선왕조 이래의 왕토 사상 등의 기반을 둔
그와 같은 전통적 이념에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헌법에 대한 평가는 그런 정도로 하고 드디어 1948년 7월 달에 헌법이 공포가 되고 헌법에 따라서 7월 24일 날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을 했고 그리고 2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4일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그 구성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틀 뒤 8월 6일에 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는 의사를 미국에게 그 독립의 방침을 통보하고 미국도 좋다. 독립하시오.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유엔이 승인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을 당시 통제하고 있었던 미국의 의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일주일 뒤에 동경에 있던 무초 씨를 한국 주재 최고 대표로 한국에 주재를 시킵니다. 아직 정식의 그 국가 간의 외교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주재 최고 대표로서 무초 씨가 부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코앞에 3년 전에 해방의 기쁨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경축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예 역사의 우연입니다. 만약에 50선거가 한 달 빨리 실시되거나 또는 한 달 늦게 실시되었다면은 9월 15일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의 기념식이 열리게 되고 오늘날 같은 큰 혼란은 아마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인들은 광복절을 하면은 194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날을 기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광복절 그 자체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건국을 세계에 선포한 그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이 8월 15일이 겹쳤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축식에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난 나라인지 이 나라의 정치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천명을 합니다. 저는 이 연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거의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느 정치가도 이런 고급 수준의 이념적 지향, 선진적 지향을 담은 연설을 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즐겨 인용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 나라는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와서는 상당히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그 뜻을 알아서 이해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10%가 될까 말까 할 매우 선진적인 이념과 단어의 조합인데 조선시대에 개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라는 말을 쓰고 근본적이라는 것은 천부의 것이다.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도 19세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 정치 체제로 이 나라를 성립했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뭐 때문에 했습니까?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아시아 공산혁명을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활동과 판단권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기본 줄기를, 정통성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세계 프롤레타리아 만세, 세계 공산주의 혁명,
아시아 공산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외적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 외적이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다. 후대 어느 정치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요사이에 와서는 뒤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무래도 좋으니까 일본과 싸웠으면 모두가 독립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은 그들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모든 일에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30년 동안 뿌리를 깊게 박아 지금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념적 기초가 어디 있느냐?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했다. 이렇게.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서 3.1운동이 일어났고 자유민권 사상이 국민 대중에게 널리 보급이 되었고 그 위에서 우리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결과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그날 세종도를 가득 메운 우리 군중들의 우리 한민족, 이 배달민족의 모습이 바로 옆에 사진입니다. 서양 민족의 방식을 모범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뒤에 어느 역사가나 정치가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인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의 유교의 도덕정치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바탕이죠. 하나의 바탕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그리고 제약하는 하나의 역사적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라는 개념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장치라든가 정부 조직, 국회 조직, 사법 조직 이런 건 다 서양 민주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숨기지 않고 여실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이승만 박사의 정직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잊어왔던데, 그리고 이걸 달리 해석하고 왜곡해 왔던데, 이 역사에 큰 어떤 그저 혼란의 출발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에 있던 그 연합군 사령부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우국자가 일본의 압박 사슬을 벗기기 위해 고투하는 것을 감탄해가며 지켜보았다.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한 5세 연합니다마는 일찍부터 메가더는 이승만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죠. 귀국의 재생은 인간 자유의 이념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아 영원히 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산전 거다. 메가더는 하나의 유명한 장군, 무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의 문필가로서, 문학가로서의 재능도 탁월했던 사람 같습니다. 인간 자유의 이념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아 영원히 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산전 거다. 저는 요새 한국의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때때로 비관적인 전망이 들긴 합니다만 이미 우리 한국인은 자유를 공기처럼 호흡한 지가 70년이 되어서 이것은 결코 누구도 이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결국 자유의 길로, 광명한 길로 다시 큰 대우를 지어서 복귀할 것이라고 저는 낙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자유의 이념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아 영원히 멸할 수 없다는 사실.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그거 증거가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메가더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1882년 양국 간의 우호 통상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영원한 평화와 우위를 선포했으며 미국 국민은 이 서약에서 이탈한 적이 결코 없으며 그런 만큼 한국인은 그 불가분 불가리의 우호관계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입니다. 1882년 양국 간의 우호 통상제약 제1조에 보면은 조약 체결국의 어느 하나가 제3국의 피박을 받아서 고단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조약 체결국의 다른 당사국은 선의의 거중을 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평화 조약의 기본 정신을 천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외교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 내내
그 조약을 내걸고 저 미국의 국무성의 창고에는 여전히 유효한 한 조각의 조약 문서가 있다. 1882년의 양국 간의 우호 통상 조약이다. 미국은 왜 이 조약을 무시하고 한국을 일본 제국주의에 넘겼느냐? 미국의 독립정신에 위배된다. 미국이 경솔하게 저지른 그 실수로 그 한 톨의 불씨가 광야를 태우듯이 장차 미국은 큰 재앙에 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을 향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는 여기서 미국은 결코 이 서약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세계 평화를 위한 자유의 동맹관계가 여기서 사실상 천명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후 4개월 뒤에 1948년 12월 달에 유엔 총회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을 합니다. 그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이지만 혼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총회는 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으며 모든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한국의 그 부분에 대해 실효적인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적인 정부, 관료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 그리고 이 정부는 한국의 그 부분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유효한 표현이며 임시위원단이 감시하였던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 세 가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자세하게는 여러분께서 한번 나중에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여기 한국이라는 것은 한반도란 뜻과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주민의 자유의사의 유효한 표현으로서 선거가 실시되고 그 선거에 의해서 실효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38도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후 일부 언론가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선거가 실시된 범위 내에서 유일한 정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영문 결의 자체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이 지금도 다수 역사 교과서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엔이 바로 이러한 결의를 했기 때문에 2년 뒤에 북한의 공산 세력이 남침을 했을 때 그것을 유엔의 권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역사상 최초로 국제적인 연합군이 결성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엔의 결의가 있게 되자 이승만은 감사와 당부의 인사를 성명을 발표합니다. 과거 50년간은 평화만을 위한 정책과 양보로 전체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이 구분하지 않고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그 맹목적인 평화주의만으로 인해서 2차례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침략국이 양성되었고 우리는 그의 희생물이 되었다. 유엔 총회가 한국을 정식으로 승인한 것은 이러한 맹목적인 몰 이념의 평화정책을 뒤집고 전쟁을 하더라도 세계적 공의를 살려야 한다는 정신에서 연출이 된 것이다. 명백히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공의, 그 정의와 평화의 길, 그 입각에서 유엔 총회가 한국을 승인한 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한국의 건국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감사한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점령제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해 줬다. 미국은 자유와 통상의 국가다. 미국은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유와 통상으로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위에서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추구하는 나라다. 우리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나라임을 믿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승만만큼 미국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특히 미군정 하에서
미 군정의 정책, 미 국무부의 정책에 반발하면서 독자 노선을 추구한 정치가로서는, 그러나 궁극에 있어서는 미국에 감사하고 미국을 신뢰한다. 이와 같은 입장이죠.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이 유엔 결의에 의해서 떠난다고 하는데 좀 더 머물러 달라. 우리가 튼튼해질 때까지. 그냥 떠나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할 때까지, 튼튼할 때까지 머물러 달라. 왜? 미국이 우리를 분단시킨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감사와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책임을 또 주장합니다. 왜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소련을 끌어들였느냐? 소련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분단이 생긴 거 아니냐? 따라서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 좀 기다려달라. 우리를 좀 더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인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독립주의적 어떤 그런 정신을 또 한편에 감사와 신뢰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미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치가로서 이승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탄생, 건국은 그 역사적 의의를 저는 저와 같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서유럽에서 기원한 자유와 통상의 물결이 한반도에 상륙한 19세기 후반 이래의 세계사적 배경에서 식민지에 걸쳐 성장한 근대 문명 세력과 해외에서 활동한 자유민주 독립운동 세력의 합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대한민국이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세기 같이 순농민들만 이루어진 소농사회였다면 대한민국은 성립할 수가 없죠. 일제의학과 차별하에서도 그래도 근대를 문명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실천하고 실력을 닦아온 그와 같은 세력들이 전 국민의 적어도 3분의 1은 성립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자유민주의 우익 진영을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다가 해외에서 귀국한 독립운동 세력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승만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의 독립운동 세력 이 두 개가 합작을 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성리학의 전통사회로부터 자유민주의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말하였다. 그것은 한국인이 그들의 전통 문명에다가 외래 문명을 수용하여 접합하는 문명사의 대전환이었다. 그렇지만 건국 자체는 몇 세대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전개될 나라 만들기와 국민 만들기의 작은 출발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 신생국이 한 140여 개의 신생국이 생겨났지만은 이 나라 만들기와 스테이트 빌딩 또 국민 만들기에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일상적인 혼란과 정체 속에서 갈지자 걸음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 세계사의 현실입니다. 출발이 어땠든 간에 수많은 시련을 견디면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내외 공산 세력의 도전에 맞서 국가를 방해하며 국민을 빈곤의 늪에서 구할 자주적 국방력과 국가 경제를 건설해야 하며 이 같은 역사적 책무를 감당할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국민적인 통합이 요구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민 하나하나가 선진적 교양의 자유인으로서 성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고 해서 자유민주의 법과 제도가 성립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저절로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그에 적합한 선진적 교양의 자유인으로서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역사적 과업에는 또 수많은 시행착오의 도전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공산 세력과 마주하고 있고 민족 자체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전은 더욱더 심각한 형태로 파도와 같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립은 결코 수월한 어떤 민족적 축제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갈등에 따른 무력적인 어떤 충돌을 동반하는 그야말로 유혈이 낭자한 그러한 그 과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1946년, 47년, 48년 전반기까지 그 여러 사람들이 지방의 유생들, 양반가의 유생들이 남긴 일기를 보면은
동네 안에서 그리고 인근 동리에서 면 단위에서 좌와 우가 좌익과 우익이 충돌해서 서로 살상을 주고받는 사건이 전국 도처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조그마한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을 동반하지 않는 건국은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국은 이념적 또는 기득권의 대립과 투쟁, 그리고 단순히 사상전이 아니라 무력적인 충돌을 도반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제주도 48년 4월 3일에 제주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4월 3일 날 미명에 제주도의 파출소를 비롯한 각급 관공서를 습격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죠. 48년 8월 건국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진압도 되지도 않은 채 선거도 실시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48년 11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벌어지고 49년 5월에야 사실상 종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국회에 파송할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육지와 격리된 동굴과 같은 그런 세계에 그들의 전통과 문화에 기초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외래 권력이 들어가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을 동반하는 일인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건 사실이죠. 그런 것은 지방 단위에서 또는 지방 정부 단위에서 지방의 기억으로서 살리고 그 중에서 국민적 기억으로 승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건국 과정에서 벌어졌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민중을 볼모로 한 하나의 무력 항쟁, 50선거를 좌절시키기 위한 무력 항쟁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해 10월 달에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점거하고 있는 한라산에 응거하면서 제주도를 사실상 점거하고 있는 그 세력을 토벌하기 위한 군대가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국군 제14연대인데 이 14연대가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족 상잔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14연대의 그 하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군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 세력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여수와 순천 주변 5개 군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을 공무원을 비롯한 우익 세력들을 공격하고 처형하고 약 한 2천여 명의 우익 세력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또 국군이 이를 진압하고 토벌하는 과정에서 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7천여 명의 사망자와 행불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적인 해석의 기본 줄기를 흩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건국, 피를 부르는 전쟁과도 같은 건국 과정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폭력 저항, 그것이 바로 이 여순 반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반란 사건에 영문도 모른 채 휘말려 들어간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다를 수 있죠. 수준이 다른 기억을 지방 단위에서 그것을 보존을 하고 또 기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해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의 월경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모두가 사실상 남한에 있는 어떤 공산주의 세력의 단독으로만 어떤 그러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북한 지역을 장악하고 독자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곧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그 세력들의 엄밀한 사조와 지원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정부는 숙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급 장교와 하사 간의 약 3분의 1이 자익으로 판명이 되고 모두 4,749명의 남로당 세력들이 군에서 숙청이 됩니다. 국군 병력의 5%죠. 그 과정에서 탈주자와 월북 부대가 속출했습니다. 또 1949년 4월 달에는 국회 불합치 사건이 발생을 해서 국회에 진출한 자익 세력들이 외국군 철퇴 요청안과 남북 화평 통일안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이 체포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모두가 1997년이 되어서 북한 노동신문이 이 사건 배후에는 김일성에 직속하는 거물간첩 성시백의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성시백을 찬양하는 기리는 추모기사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화면이 성시백을 추모하는 노동신문의 기사인데요. 뿐만 아니고 당시 북한의 초대 소련 대사의 스티코프, 이 사람은 1945년 8월부터 북한에 주둔하면서 북한의 모든 정치 공작의 최고 책임자로 소련군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비밀 보고에 의하면은 이 스티코프 비밀 보고서가 한글로 출간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동당은 남조선의 국회의원들 중 일부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조직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시백이 총책임자가 되는 그러한 공작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남조선에서 시행되는 미국 정책 및 남조선 정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요구 조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62명의 의원들이 작성한 청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국회 불합치 사건도 결국은 스티커프를 총책임적으로 하는 정치 공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스티커프 자신이 보고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기획한 김달삼이라는 사람도 곧바로 월북을 해서 해주에서 열린 이민위원회에 나가서 제주도 4.3 사건의 성과적 어떤 사업의 거단의 경위와 업적을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성립은 그 초창기부터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으로서 북한으로부터 매우 치밀하고 조직된 방해 공작, 전복 공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립은 그 초창기부터 사실상 공산주의자들 간의 내전적인 어떤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봉착해야 했던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반란 사건, 그리고 뒤이은 숙군 작업,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불합치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거의 때를 같이 해서 또 하나의 큰 시련이 지금까지도 큰 생채기를 내고 있는 우리 건국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것인데요. 1948년 9월 달에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특별경찰, 특별검사, 특별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대한제국이 패망하는데 일제히 협력하여서 귀족 칭호를 받은 자, 이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탄압한 행적이 뚜렷한 자, 또 일제의 민족 수탈에 앞장선 자,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이 필요하다, 그 시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국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여순반란 사건, 숙군사업 등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것을 바로 하루빨리 신속하고 또 관대하게 좀 처분해서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 주기를 그렇게 요망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중에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 반민족 행위 처벌 그 위원장의 집을 사과를 방문하기까지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위원회는 그들의 고집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입니다만 1949년 4월달 국회 프락치 사건, 그 여러 주모자들이 실제로는 반민행위, 반민특위에 주도한 사람들이고 해서 이 역시 매우 잘 꾸며진 북한으로부터의 공작, 정치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9년 6월 달에 특별경찰이 서울 시경의 간부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하고 폭력적으로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산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야간 1년간의 활동 결과 688명을 수사를 하고 55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93명을 기소를 하고 38명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고, 그래서 그 중에 체형은 30사람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급한 나머지 반민특위의 그러한 주관적인 선의에 입각한 그런 특별조사 활동에 확대는 경찰의 강한 물리적인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은 중도좌절하는 그와 같은 어떤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반민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이승만은 그의 정치 고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올리브 박사에게. 반민법으로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에 있다. 경찰 간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치안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고 흥분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 김성수 등 한민당의 지도자들도 일본인과 일해서 돈을 벌었지 않았냐고 주장한다. 개발남과 같은 이화여대 총장이죠. 교육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친일파 문제를 신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 모두가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기도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소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반민족 행위 처벌법으로 해서 친일파를 처단한다고 했을 때 이 친일파의 경계는 처음부터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민특위가 피할 수 없는 큰 모순을 안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해방 자체가 우리 민족의 주도에 의해서, 근데 수많은 광복군이 국내 진공의 결과로 전투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상당 부분 부역 세력인 친일파는 청산이 됐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타력에 의한, 미국에 의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 점령지를 통치함에 있어서 일제가 남긴 지배 조직을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일제가 남긴 공무원이나 경찰 조직, 기타 여러 가지 조직들을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간 건국과 나라 만들기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 과정이었고, 경찰이 그 일선을 선봉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반민특위가 표방한 이 친일파 청사는 처음부터 순수한 민족적 대의라기보다는 공산 세력의 통일 전선의 구호로서 정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현실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혁명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도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민족 전선이라 해서 통일 전선을 구성을 할 때 그것은 민중들을 포섭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로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친일파 청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과 조선공산당을 대표하는 박헌영이 장시간에 걸쳐서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회담이 결국은 결렬이 되고 그 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친일파 청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헌정은 약 한 4,000명의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숙청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승만은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되지도 않고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서둘 일은 아니다.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합법적으로 처리할 일이다. 이 반민특위 활동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교사나 군인들, 실제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일선에서 헌신했던, 정신문화의 측면에서 헌신했던 교사들, 이들은 제외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보다도 더 친일 행위에 앞장선 사람들이 일본군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라 할 수가 있고, 특히 고급 장교로 일본군에서 출세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배제되었습니다. 군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막상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지목된 것에 대한 법률적이거나 도덕적인 정당성을 선뜻 수긍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친일과 반일의 실체가 그 경계가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일제시대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면서 일본인 보고 인사를 하거나 경의를 표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나온 여러 소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큰 친일파가 있고 작은 친일파가 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전투 과정이나 전쟁 과정이라기보다는 조선인을 일본의 법과 제도로 포섭하고 변질시키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명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재생 과정은 바로 그런 문명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막스가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통해서 재생할 것이다. 새로운 근대인과 근대국가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야말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조선 지배 40년이나 35년은 크게 말해서 그와 같은 성질일 것입니다. 그저 총칼로 억누르고 빼앗고 학살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포섭하고 지배하고 변질시키고 변용시키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고, 한국에는 그것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문명 세력으로서 그들의 독립을 모셔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민특위 운동은 오늘날의 입장에 되돌아보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최남선의 자열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역사학자 최남선이 3.1운동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최남선이 전쟁 말기에 일본군의 병력 동원에 협조를 하죠. 그걸 주된 이유로 해서 반민특위의 그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만은 이 감옥 속에서 스스로 내 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열거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학병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독자의 관점에서 조선 청년이 다수의 나가기를 기대하는 뜻을 가지고 그것을 언작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나의 권유는 이 세계전쟁은 세계 역사의 약속으로 일어난 것이며 결국에는 전 세계 전 민족이 여기 참가하는 것이요, 다만 행복한 국민은 술록으로 참가하되 자기 나라 애국을 위해서 참가하되 불복한 복이 없는 민족은 영록으로서 참가함이 또한 무관해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은 이 기회를 가지고 이상과 정열과 역량을 가진 청년 학생들이 조직되고 그리고 전투, 사회, 중액체 결성에 대한 능력의 지휘성을 양성해서 임박해오는 신운명에 대비하자 함에 있었다. 군대에 가서 근대적인 전투 능력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체 생활에 익숙을 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정신,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독립국가가 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청년들은 일본의 차별 정책에 의해서 세금은 냈지만은 군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불가피하게 일본이 조선의 청년을 필요로 할 때 여기에 응하는 것은 장차 신운명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상과 정열과 역량을 가진 청년 학생들을 조직해서 사회 중액체를 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수많은 여러 차례 강연회에서 공개리에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저 일부를 위해서 가랄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그 능력과 기회를 학습을 하고 장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 여러 차례 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뜻은 원래 그러했다. 그러나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나는 통에 내가 말한 것은 모두가 허위로 돌아가고 말았고 세상은 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남선 선생이 작고를 했는데 그때 사상계를 편집한 장준하 선생이 다음과 같은 추모사를 썼습니다. 육당 선생은 이 민족이 가장 암담한 절망의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와 더불어 있었고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었고 스승이었다. 한때 스승의 지조에 대한 세간의 오해는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의 본의가 어디까지나 이 민족의 운명과 이 나라의 문화의 발전에 있었으면 오늘날 이미 밝혀진 바요. 한간에 떠도는 요동 분야의 억설과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하는 용서하는 법이 없고 인재를 눈동자와 같이 아낄 줄 모르고 사물을 널리 생각하지 못하는 옳지 못한 풍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후에도 선생에게 영광을 돌린 일은 없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실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군에 입대하는 것은 양면의 칼과 같은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것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장차 도래할 민족의 독립에 대비하는 동량을 양성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뜻 있는 지식인들은 특히 공산주의자들조차도 그래 이강국같이 조선공산당의 최고 이론가조차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선례가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도 영국을 위해서 인도 청년이 군에 나가기를 독려해서 수십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인도 독립을 위한 것이죠. 그저 쟁기 갈고 곡괭이를 잡고 땅을 파는 그런 사람들만으로는 근대국가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때 학병에 나가거나 육군특별지원병에 나간 사람들로서 특히 동남아에 나간 사람들로서 격렬한 전투를 겪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이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죠. 그것은 저희들 우리 이승만 학당에서 편찬한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정한기 선생이 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논문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간지입니다. 역사의 지혜죠.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신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외에도 건국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신생 대한민국이 봉착했던 시련과 도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국민 만들기와 관련해서 제기했던 일민주의 1949년 3월부터 약 한 1년간 일민주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더구나 주제가 방대하고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 학당에서 여러분에게 배포한 교재에는 이 대한민국의 탄생 제8강의 부록으로서 일민주의에 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와 별도로 그 일민주의를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자유인으로서 자유시민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반공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여성을 해방하고 지역차별로부터 해방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해방하는 가운데서 자유시민으로서 모두가 골고루 평등하게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신사회를 꾸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 취지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음 시간에 설명할 정치적 모순으로 인해서 일민주의가 하나의 국민적 운동으로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발발하는 통에 그 운동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할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연구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지계획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강의 시간의 제약이 커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큰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혼란의 그 출발이 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5일은 독립 1주년입니다. 이 옆에 보이는 포스터가 바로 이 독립 1주년을 경축하기 위해서 국민 공모작으로 모집해서 당선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말은 없지만 태극기, 대한민국의 독립 1주년을 기념하는 포스터인데, 이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현재 상황은 1946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이 포스터를 봤는데 그 포스터 옆에 해설이 붙여 있기를 46년 8월 15일 독립 1주년을 경축해서 만들어진 포스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년 그 당시는 한국인이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점이었죠. 사관학교 박물관에서조차도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이뿐만 아닙니다. 주요 박물관이나 역사 교과서에까지도 그런 혼란은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보이는 신문자료는 49년 8월 16일자 동아일보입니다. 그러면 그 어제 독립 1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희망과 감격의 민족 성전 독립 1주년 경축식이 열렸다 해서 이게 49년 8월 15일임을 독립 1주년이 바로 그 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독립 1주년을 맞이해서 두 달 전부터 49년 6월 2일에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국경일을 선정하기를 3.1절,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아서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입니다만 49년 8월 15일에 제1회 독립기념일이 앞서 본 포스터대로 성대하게 경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49년 9월 21일에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명칭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 독립기념일은 광복절 이렇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4대 국경일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광복절의 원래 뜻은 독립기념일이다. Korean Independence Day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50년 8월 15일은 이 전쟁이 터진 바로 두 달 뒤입니다만은 제2회 광복절 기념식이 임시 수도되고 있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51년 8월 15일은 제3회 광복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52년 8월 15일은 제2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1954년 신문을 보면요. 54년 8월 15일을 제9회 광복절, 민국 수립 6주년 이렇게 됩니다. 이때부터 혼란이 발생한 거죠. 혼란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올바로 홍보하고 바로잡을 만큼 그러한 그 정부 조직이 그렇게 기민하게 대응할 능력도 없었거니와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서로 다른 기억을 창출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8년 8월 15일 되면은 제13회 광복절인데 이와 별도로 이때는 건국 10주년이다 해서 건국 1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광복과 건국, 광복과 민국 수립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죠. 54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해서 1950년대를 지나다가 60년대 이후가 되면은 민국 수립 또는 건국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해서 원점이 잘못 설정된 광복절 기억만이 남아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한 60년 가까이를 정부는 해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광복을 해방의 뜻으로, 일제로부터의 해방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경축하는 날로 해방절로 이 광복절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원래 뜻은 Independence Day. 45년 8월 15일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당하긴 했지만 우리가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한 것은 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의 역사적 공백을 그대로 아는 채 마치 45년 8월 15일에 민족 해방과 동시에 어떤 독립이 이루어진 듯한 그러한 착각, 환상 위에서 지난 60년간의 광복절 기념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건국 그 자체는 공산 세력으로부터의 도전, 외부로부터의 도전, 여순 사건과 제주도 사건으로 상징되는 도전, 그리고 안으로부터 어떤 민족주의적 어떤 도전과 대응, 반민특위 등으로 나타난 그와 같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에 입각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었다는 기억 자체는 그다지 강하게 국민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서 건국사회에 혼란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탄생, 건국은 지금도 미완성이고 내외의 도전에 맞서서 투쟁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과 2019년 제가 해마다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종강 무렵에 학생들의 역사식을 조사를 하는데요. 2008년과 2019년 두 조사 결과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에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과 더불어 그 중에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했을 때 2008년에는 단군이 28%, 1919년 3월 3.1운동 때가 21%, 45년 8월 해방이 9%, 48년 8월이 42%입니다. 정답률이 42%에 불과합니다. 단군과 3.1운동이 두 개 합쳐서 49%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조사를 하니까 작년입니다만 단군은 9%로 줄어들고 3.1운동이 19%, 45년 8월이 18%, 48년 8월 이 55%에서 정답률이 42%에서 55%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런대로 이 광복의 뜻을 올바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한 결과 다소간의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최고 학부를 다니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나머지 45%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이라는 것은 한국 문명, 한국 민족의 시조죠. 같은 한국사 내에서도 여러 국가가 이념적 기초를 달리하는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이념에 기초한 특별한 국가는 48년 8월 15일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단군과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소개했듯이 세계를 향해서 독립을 선포했으나 당신은 세계 정서로 인해서 실패를 했고 하여튼 그 3.1운동, 그 3.1운동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한 2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그때 건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건국을 위한 그 어려운 발걸음,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앞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이긴 합니다만 탈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격렬한 어떤 그 시련을 극복을 하고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기초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후 내외의 도전에 맞서서 투쟁을 하기 시작한 새로운 국가의 건립은 48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한 55%의 학생들만이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는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멀다. 이 나라 젊은이들의, 나아가 이 나라 국민 전반의 역사의식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여전히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를 빨리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조사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 이승만 학당 제10기 토요강좌 제8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중에 좀 불편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제가 언급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성의껏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